저는 최근에 기적 같은 사람의 인연을 경험한 30대 여자예요. 정말 현실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저는 그동안 가족도 없이 외롭게 자랐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살다 보니 어떨 때는 세상이 저만 버린 것 같다는 생각마저 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을 정도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우연과 기적으로 가족을 만나게 됐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믿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세상이 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세상에 가끔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앞으로 더더욱 주변에 베풀고 돌보며 잘 살아보려고 해요. 오늘은 저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아주 어릴 때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건강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나는 때부터는 외할머니가 늘 몸이 아프셨어요. 어디를 가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다른 친척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새방에서 저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고 저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전 다른 아이들이 다 다니는 유치원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 하루는 심심했죠. 아침 일찍 할머니가 끙끙대며 일어나 너 아침 차려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투덜대며 아침을 차려주시면 저는 김치 한 조각 있는 밥을 눈치를 보며 먹었죠. 그리고는 일찌감치 골목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하루를 보내고는 했는데요. 그 흔한 장난감도 제 나이에 읽을 법한 동화책 한 권도 없었어요. 그때 예쁜 유치원 옷을 입고 길을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단 하나, 작은 아버지셨죠. 작은 아버지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오른쪽 뺨 쪽에 약간 짙은 큰 점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요. 사실 저도 얼굴 오른쪽 뺨에 작은 아버지보다는 작지만 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큰 편인 점이 있었거든요. 사실 점이라기에는 색이 연해서 언뜻 보면 약간 검댕이 묻은 얼룩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살짝 멍이 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도 저와 똑같은 그게 있었어요. 아마 유전적인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직까지 똑똑하게 기억이 나요. 작은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꼭 껴안고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러셨거든요. 아이고, 나랑 똑 닮아가지고 나중에 이 작은 아빠가 꼭 깨끗하게 지워줄게. 알았지? 정말? 이것도 지울 수 있어? 세수해도 안 되던데. 지우개로 지우나 아니면 다른 비누로 지울 거야? 뭐?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냐. 그리고 안 지워줘도 괜찮아. 이렇게 이쁜데 신경 쓰지 마. 작은 아빠도 점이 있으니까 우리 닮은 거라서 나는 좋아.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 작은 아버지를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집으로 작은 아버지가 찾아오면 싫어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저희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싫어하셨어요. 닮기는 뭐가 닮어? 얘는 내 딸이 낳은 앤데 누가 누굴 닮았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이건 저희 쪽 유전이라서요. 아유, 진짜 꼴보기 싫어. 이놈의 전 빨리 빼버리든지 해야지. 애 얼굴 봤으면 얼른 가슈. 안 바빠요? 아, 괜찮으면 나가서 밥 좀 먹이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나가자. 아니, 누가 애를 굶겨? 왜 맨날 애 보면 뭐를 사 먹인다고 그래요? 나도 애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있어. 작은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할머니는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셔서 저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 나가면서도 늘 눈치를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눈치를 보면서도 저는 늘 작은아버지의 손을 잡고 즐겁게 따라 나섰어요. 작은아버지와 함께 가면 늘 먹고 싶었던 돈가스며 빵도 사주고 놀이공원에 간 적도 있고
제가 갖고 싶어 하던 인형을 사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때 작은아버지가 사주셨던 작고 예쁜 인형이 그 시절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인형이었죠.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더더욱 암울해지기만 했어요. 외할머니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어떤 날은 자리에 누워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날도 있었고요. 하루는 할머니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 전 아침도 먹지 못하고 골목으로 나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집으로 데려가시더군요. 너 밥은 먹었어? 제가 힘없이 고개를 젓자 아주머니는 밥을 차려주셨어요. 늘 외할머니가 주던 덩어리진 찬밥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에 계란 후라이에 소세지까지. 제가 정신없이 밥을 먹자 아주머니는 물을 따라주며 혀를 차셨죠. 아이고 천천히 먹어 채알라. 오늘 아침에 밥 못 먹었어? 네 외할머니는? 할머니 몸이 아프시대요. 못 일어나세요. 뭐? 아니 언제부터? 어쩐지 안 보이시더라. 며칠 전부터요. 약 먹었어요. 너 그럼 밥은 어떻게 했어? 어제는 돈 있어서 빵 사 먹었어요. 아줌마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저보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먹을 걸 좀 챙겨서 가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옆집 아주머니는 저를 자주 불러 밥을 챙겨주시고 할머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유, 이렇게 아이를 키우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어디 연락할 곳은 없으세요? 아들놈이 있기는 한데, 아유, 그놈은 째를 안 키우려고 할 텐데. 그래도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아들인데 이러다가 어쩌시려고요. 아유, 일을 어쩌나. 저 어린 것을 어쩌나. 내가 원통해서 어쩌나.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내 딸 얼굴을 어찌 볼꼬. 에휴, 이걸 어쩌면 좋나. 그날 외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많이 우셨어요. 늘 무뚝뚝하고 좋은 말을 해준 적은 없었지만 외할머니는 그래도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마음 깊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저도 외할머니를 따라 울었죠. 그날 밤 외할머니는 저를 꼭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외할머니 품에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외할머니 품에서 안겨 잠든 마지막이었죠. 바로 다음날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아침 일찍 찾아왔거든요. 힘이 없는 외할머니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제 짐을 챙겨주셨고 그 아저씨는 제 짐을 받아들더니 차에 태워 낯선 곳으로 데려갔어요. 바로 제가 쭉 자란 보육원이었죠. 이제 앞으로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니까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네 이름은 김경아야. 알았어? 제 이름은 김경아가 아닌데요. 전 최씨예요. 이씨 어디서 말대꾸야. 너 이제부터는 김경아야. 알았어? 대답해. 네. 저는 겁에 질려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제 이름은 김경아가 되었죠. 원래 제 이름은 최선미였나 최선주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곳은 처음 보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매일 밤마다 울면서 뺨에 저와 같은 점이 있는 작은아버지를 떠올렸지만 그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는데요. 전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랐죠. 거기서 글씨도 배우고 학교에 입학도 했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제 뺨의 자국은 조금 진해지고 커지더라고요. 살짝 멍이 든 것 같은 자국이 오른쪽 뺨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던 거죠. 사실 눈에 많이 띄는 것도 아니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눈에 안 띄는 것도 아니어서 사춘기 때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만 달라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어요. 죄 없는 보육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반항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어린아이들은 또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많이 놀리기도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냐는 등 세수 좀 하고 다니라는 등 어찌 보면 가벼운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들이었지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거기에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는 고아이기까지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폭풍 같은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보내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죠. 그즈음 저는 화장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와, 그게 신세계더라고요. 평생 저를 고개 숙이게 하고 머리카락으로 어떻게든 가리려 했던 점이 간단한 화장으로 감쪽같이 가려지니 갑자기 막 당당해지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화장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고등학교에서 화장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죠. 물론 학생이 화장을 잘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었지만 저의 점 얘기를 들은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지만요. 제 화장 솜씨는 너무 유명해서 가끔 선생님들 화장을 해드리기도 할 정도였어요. 경아야, 나 부탁이 있어. 선생님 화장하시려고요? 어디 가세요? 나 소개팅이 있어서. 너 저번에 3반 선생님 화장해준 거 보니까 진짜 대박이던데? 메이크업샵보다 낫더라. 아이, 그 정도는 아닌데. 선생님이 너무 안 꾸미셔서 많이 달라 보이시는 거지. 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하시기는 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왜? 별로니? 네, 솔직히 말하면 아주 별로예요. 내일 쌤이 화장품 가진 거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여자 선생님들까지 모두 저의 화장 실력을 칭찬했어요. 사람이 무엇 하나 잘하는 것,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 참 성격을 바꾸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화장 덕분에 제 콤플렉스를 가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고3 때는 메이크업 샵으로 취업을 나갔죠. 일도 즐거웠고 적성에 맞았지만 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오고 가는 교통비로도 빠듯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전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포기했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모르지만 그곳만 다녀서는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보육원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전 어떻게든 혼자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로 안정적인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돈을 좀 벌어놓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제가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월급이 좀 셌었기 때문이에요. 공장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회사보다 일이 힘든 대신에 월급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의 목표는 단 하나, 돈을 모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공장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몇 년 바짝 일해서 돈 모으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작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취업한 공장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곳을 찾아가서 소개하고 취업을 시켜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힘든 공장 일을 하는데 네가 좋은 거라면 그나마 일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 공장을 특별히 알아본 거야. 선생님 감사해요. 저 열심히 일할게요. 아휴, 내가 이런 거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네 성적이면 조금 더 노력해서 대학을 가도 괜찮을 텐데. 대학은 무슨 제 형편이에요. 저 열심히 일해서 꼭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럼 넌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경아야, 꼭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선생님은 제가 화장도 시켜주고 화장법도 알려준 젊은 여선생님이셨어요. 제가 한 그날의 화장 덕분이었는지 나갔던 소개팅이 잘 돼서 결혼까지 하셨죠. 제가 공장에 취직한 이후로도 선생님은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종종 안부도 물어주고 연락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세상에 무엇이든 딱 하나 잘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늘 강조를 하셨거든요.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특기 하나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성공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공장 일은 낯설고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죠. 무거운 물건을 날라야 할 때도 있었고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거기에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도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에는 제 또래는 거의 없고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자 나중에는 저를 살갑게 챙겨주셨거든요. 경아야, 이것 좀 먹고 해. 이리 와. 어머, 이게 뭐예요? 떡이에요? 와, 너무 맛있어요. 내가 직접 집에서 쪄서 왔어. 애가 나이도 어린데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내 딸내미는 집에서 내가 해준 밥 먹고도 매일 불평불만인데 아유 너 같은 딸 둔 엄마는 얼마나 좋으실까 그래? 아,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유 이 사람은 주책맞게 그런 걸 다 묻고 그래. 아니 경아야 얼른 먹어. 그래도 이렇게 밝고 열심히 사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다. 힘든 거 있으면 말하고 응? 물론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고작 20살이 된 제가 혼자 세상에 나왔으니 얼마나 별별 사람을 다 만났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좋은 아주머니 같은 분들만 계셨겠어요? 호시탐탐 저를 어제 해보려는 남자 직원들도 있었고 회식이니까 술 한잔 따라보라는 상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그때 운 좋게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당황하면 제 어깨를 감싸주면서 괜찮다고 막아주는 분들도 있었고 술 한잔 따라보라는 말에 대신 술을 따르면서 내 술은 어떠냐고 넉살을 부려주는 아주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큰 탈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저는 2년 넘게 일을 했죠. 뭐 말은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곳이었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도 대충은 알게 되더라고요. 화장품에서도 정말 많나 봐요. 오늘 작업할 용기 또 바뀌었네요. 그럼 나도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화장품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 백화점에서만 파는 비싼 화장품도 케이스는 여기서 만든다는 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나마 값싼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장님이 고민이 많어.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공장도 문 닫아야 한다고. 근데 회사는 다 다른데 왜 용기는 대부분 이 회사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 중간 창고인가? 아니야, 여기가 원재료 회사인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유명하잖아. 비싼 외제 화장품도 원재료는 여기서 만든대. 정말요? 아,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용기도 다르고 회사도 다른 화장품들 중에 많은 부분이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기는 한데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그야말로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도 말이에요. 원재료를 배합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정말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더군요. 전 갑자기 그 회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회사였는데 공장에서 납품하는 화장품 용기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 회사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 회사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즐겨 쓰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더라고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거의 한국 최고였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 무엇보다 피부 결점을 가리는 커버용 색조 제품에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었고요. 저 역시 이 뺨에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 화장을 시작했고요. 사실 화장을 통해 제 인생과 성격을 바꾸게 되었고요.
저의 인생을 바꿔주고 제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큰 도움을 준 화장품 회사를 만나니 내적으로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가움과 놀라움은 곧 저로 하여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운명을 만난 것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전 그렇게 꼭 그 회사에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알아보니깐 그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은 대학을 졸업해야 하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우대를 해주는 자격증도 있었고요. 저는 꼭 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공장을 그만두고 대학 입시에 매달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다가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 수업을 받고 노력하면 대학 졸업 자격증을 딸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일을 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자격증도 같이 따야 하잖아요. 저는 화장품이 바로 화학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쳐다도 보지 않은 화학이며 수학 공식 같은 걸 공부하려니까 아우 얼마나 힘들던지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솔직히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리 열심히 했더라면 진작에 서울대에 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전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죠. 잠이 너무 모자라서 일을 하다가 졸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고, 경아야. 너 이거 마셔라. 홍삼이야. 많이 피곤하지? 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니, 젊은 애가 왜 홍삼을 먹고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경아가 요즘 대학 공부하잖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 수업 듣는 일이 보통 힘들겠어? 그래서 내가 홍삼 좀 챙겨왔지. 아유, 어쩜 기특하기도 해라. 어쩐지 요새 피곤해 보이더라니. 정말 잘 생각했다. 아유, 그러면 나도 영양제 좀 챙겨와야겠네. 힘내, 경아야. 아, 너무 다들 감사해요.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렇게 주변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할 수 있었고요. 남은 것은 자격증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격증 공부더라고요. 실무 경험도 있어야 했고 단기간에 자격증 3개를 딴다는 건 종일 매달려도 될까 말까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공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아껴서 생활하며 단칸방에서 혼자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했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종일 공부를 하다가 막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시의 제 생활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공부하다 몇 시간 잠깐 눈만 붙이고 다시 학원으로 갔고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미친 듯이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시간이었죠. 화장을 빼고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인가에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매달렸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차갑고 어두운 방으로 혼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몸이 아파 꼼짝도 할 수 없는 날에는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회사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다 그만두고 메이크업샵에 들어가 일이나 배울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솔직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전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의 점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제 어린 시절을 힘들게 했던 이 콤플렉스를 지워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 인생을 바꿔준 그곳에 꼭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소원도 빌었는데요. 언젠가는 예쁘게 화장을 한 모습으로
어린 시절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던 유일한 가족이었던 사람, 작은아버지를 찾게 해달라는 소원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무려 2년. 저는 그 2년 만에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 3개를 전부 다 따내었어요. 마지막 자격증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는 혼자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간의 외로움과 좌절감을 모두 극복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다음에 꿈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이제 준비는 다 되었지만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취업이었어요. 전 방통대에 다니면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거의 매일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언제 뽑는지 확인을 했어요. 사실 자격증을 다 따기도 전에 혹시나 싶어 2번 정도 지원을 해본 적도 있었지만 서류 심사에서 다 탈락했어요. 아무래도 학벌에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자격증을 따기 위해 더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 입사 지원서를 공을 들여서 작성을 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제 얼굴에 있는 선천적인 점과 그걸로 인해 제가 성장을 하며 겪었던 경험도 썼죠. 그리고 화장을 통해, 그리고 이 회사 화장품을 통해 그런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성 들여 썼다 고쳤다를 수십 번도 넘게 반복을 했고요. 그렇게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를 넣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 발표 날짜를 기다렸는데요. 그 시간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그리고 서류 합격 발표가 있던 날 다행히도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전 곧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면접이었죠. 면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다들 학벌도 좋고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유명한 회사에서 일한 경험들도 있는, 한마디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았죠. 여기까지 온 이상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밖에 더 하겠나요?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가 가방에 잔뜩 싸가지고 온 화장품들을 면접관들의 책상에 주르륵 올려놨어요. 이게 다 뭔가요? 우리 회사 제품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고등학생 때부터 이 회사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겨 썼습니다. 다 그때 제가 쓰던 제품들입니다. 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전부 가져온 건가요? 네, 저보다 이 회사 제품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예. 뭐 뜻은 알지만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일을 잘하라는 보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 역시 얼굴에 옅은 점이 있고 그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해 화장을 하면서 극복했어요. 저처럼 회사 제품 원리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일도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면접 자리에 일부러 피부 화장을 하지 않고 갔는데요. 면접관들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제가 했던 노력들도 함께 말이죠. 다행히 면접관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중에는 감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질문을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면접은 무사히 끝났고 면접을 치른 이후에 저는 지옥과도 같은 열흘을 보냈네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 학력으로나 여러 가지 꿀리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는 드디어 합격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지만 또 막상 실감은 안 나더라고요. 그저 혼자 합격 문자를 보고 또 보고 또 볼 뿐이었네요. 이렇게나 기쁘고 행복한 일을 나눌 사람조차 별로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슬퍼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안정된 직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안정된 월급을 받으면 사는 것이 조금은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에
저는 신입사원 연수에 참가를 했죠. 신입사원 연수에 가서야 저는 제가 유명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혹시 면접 때 화장품 잔뜩 써와서 이야기했다는 그 직원 맞죠? 아, 네. 그때 엄청 난리 났던 거 알아요? 같이 면접 보던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난리였어요. 취업 카페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제가요?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난 건가요? 소문이 난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이 김경아 씨 거의 다 알걸요? 경아 씨 얼굴 보겠다고 온 회사 직원도 있다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졸의 방통대 출신에다가 화장품을 늘어놓고 자신의 사연과 입사 동기를 풀어서 면접을 본 것이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면접의 예시라고 제 면접 이야기를 따서 강의를 한 사람도 나왔다나요? 아우 진짜 민망하게 그저 없었지만 연수 이튿날에는 하도 얼굴점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도 많고 일정도 너무 바빠서 옅은 화장만 하고 나갔더니 제 얼굴을 본 회사 직원들이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경아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역시 듣던 대로 회장님이랑 엄청 닮았네. 네? 아, 제가 닮았다고요? 에이, 얼굴 생긴 것도 너무 닮았어. 게다가 사실 회장님도 지금 제거를 하셨지만 얼굴에 경아 씨랑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얼굴 좀 얘기를 해서 면접관들이 경아 씨 이야기에 놀란 거예요. 경아 씨 지금 회사에서 유명해요. 알고 보니까 이 회사 회장님 역시 저와 똑같이 뺨에 같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가리기에 화장품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창업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이 회사 제품이 피부 결점을 커버하는데 왜 그렇게 성능이 좋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수를 마치고 첫 출근 날 제가 발령을 받은 부서는 제품 개발부였어요. 대부분이 저처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석사 이상의 분들이 계시는 곳이었죠.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직원들이 전부 하나같이 저를 보며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 소문이 좀 이상하게 변질을 했더군요. 회장님 딸 아니야? 진짜 판박인데? 아니 그리고 회장님도 저런 비슷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점 제거하셨었잖아. 아이 그니까 지금 자기 숨겨둔 자식을 몰래 회사에 들인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있어. 그러니까 고작 방통대 출신을 뽑은 거라고. 세상에. 아 진짜야? 그럼 낙하산 아니야? 거기에 실력도 없으면서 사연팔이로 붙었다. 사실은 고아도 아닌데 고아인 척해서 합격을 했다는 둥 별별 소리가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회장님의 숨겨진 혼외자라는 소문이 제일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지만요. 사실 이런 멍 같은 점이 몸에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해요. 다만 저는 그게 가장 눈에 잘 띄는 얼굴에 있었다는 것뿐이고요. 그날 처음 만난 부서 과장님은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경아 씨. 회장님과 무슨 관계야? 혹시 딸이야? 뭐야? 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부모가 없는데. 김경아 씨, 잠깐 회장님실로 가실까요? 전 깜짝 놀랐어요. 첫 출근을 한 신입사원을 부르러 회장님 비서까지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나 싶어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장실로 들어섰는데요. 설마 이런 일로 자르게 하겠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제가 회장실로 들어서자 의자에 앉아있던 분은 몸을 일으켜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그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고요.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이었어요. 저는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와 얼굴, 체형만은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붙었고 회장님도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입을 천천히 떼시더군요. 혹시 김경아가 본명인가? 그래? 아니요. 저 사실은 원래 이름이 최선민가 최선주였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사실인가?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전에는 외할머니와 살았거든요.
김경아는 보육원에 가면서 가진 이름이에요. 저는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기까지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회장님도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스러운 몸짓으로 급히 책상으로 가 서랍 속에서 사진 하나를 찾아내어 저에게 내미시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떨리는 무릎을 간신히 붙들어야만 했죠.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에 제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히 저였어요. 저는 젊은 회장님의 무릎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를 다정히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은 바로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작은 아버지였죠. 잠시만 사무실에 다녀올게요. 저도 사진이 있어요. 저는 거의 외마디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급히 회장실을 뛰쳐나가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가방에서 지갑을 들고 회장실로 다시 내달렸죠. 저의 이상한 행동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지만 그런 것 따위를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지갑 안에는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오랜 옛날 외할머니 집을 떠나 고아원으로 가던 그때 할머니가 제 짐을 가방에 싸는 걸 보고 전 본능적으로 이 집을 떠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을 챙겼고 그걸 저는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찍은 것이었으니까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한 손에는 한 남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풍선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회장님의 젊은 시절이었고요. 제가 그 사진을 내밀자 회장님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죠. 네 이름은 선영이야. 박선영. 김경아는 네 엄마 이름이다. 선영아. 작은 아빠. 그럼 작은 아빠 맞지? 그래 나야. 네 작은 아빠. 갑자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제야 저는 잊었던 엄마가 기억이 났거든요. 저를 다정하게 선영아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자 제 옆에는 회장님, 아니 저의 작은 아버지가 울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으셨어요. 선영아, 이제 정신이 드니? 선영아 대답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병원이에요? 작은 아빠, 정말 작은 아빠 맞아요? 그래, 맞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작은 아버지는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 역시 작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요. 제가 기절한 건 큰 병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냥 피로가 몰렸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 설레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기도 했고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저도 언젠가는 꼭 작은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대체 왜 고아원에서 자란 거야? 이 썩을 것들. 그래놓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저는 작은 아버지를 통해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작은 아버지는 당연히 제 아버지의 남동생이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셨대요. 졸업 후에 결혼을 하셨는데 사실 양가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너는 공장을 이어받을 생각은 없어? 어디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공장은 동생에게 물려주세요. 전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너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자식은 필요 없다. 그 여자랑 결혼할 거면 한 푼도 못 줘. 아버지 집안은 공장을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평범한 어머니를 안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는 엄마의 집안, 외할머니 쪽도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왜 하필 그깟 공장 나부랑이나 하는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선생 되면 의사고 더 좋은 집안이고 널렸는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아유,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잘 사는 거지. 기집애 힘들게 장사해서 대학 보내놨더니 거작 그런 놈이랑 결혼하라고 한 줄 알아? 하지만 양가의 반대를 뚫고 두 분은 결혼을 해서 교사 부부로 잘 사셨다고 해요. 두 분 다 교대를 나오셨거든요. 결혼 초에는 양쪽에서 모든 지원이 끊겨서 힘들게 살면서 유일하게 작은 아버지하고만 종종 왕래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그런 대로 양가를 오가기도 하면서 잘 사셨다고 해요. 아이까지 낳았으니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두 분이 전부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늘 사이가 좋으셨던 두 분은 같이 출퇴근을 하셨는데 트럭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타고 있던 작은 차와 충돌을 하면서 손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때 제가 3살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복직한 어머니를 위해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저를 키워주고 계셨고요. 당연히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서로 당신 자식 탓이라는 애꿎은 원망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는 기대가 컸던 딸을 잃은 것이 그 집 아들 탓이라고 했고 제 친할아버지 역시 충격이 컸던지라 제가 이쁘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혼 전에 궁합을 봤더니 이 결혼하면은 내 딸이 단명을 한다고 하더니 내가 절대로 결혼 안 된다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아이고야.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럼 이 사고가 내 아들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래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앞날 청청한 내 딸이 이렇게 된 거랍디다. 내 딸 살려내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내 아들이야말로 당신 딸 아니었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애야. 당신 딸 태우러 가지만 않았어도 사고는 안 당했다고. 장례식장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외할머니는 점쟁이 말만 듣고 전부 아버지 탓을 했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외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너네 살던 집이며 나온 보상금이며 전부 네 외할머니가 가져갔다. 일단 너를 키워야 하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데 형네 부부가 살던 집을 니네 삼촌이 홀랑 팔아버려서 나중에 보니 작은 단칸방에서 둘이 겨우 살더라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간간히 작은아버지가 저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저를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는데 당연히 외할머니가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작은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대요. 하지만 하루는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더니 외할머니가 하도 오지 말라고 너무 화를 내고 못 만나게 해서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고르셨대요. 그러다 어린이날이 되어서 저를 못 보더라도 선물이라도 줄 생각으로 가보니까 그 사이에 저랑 외할머니가 사라졌던 것이었죠.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간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를 찾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 그러신 줄 몰랐어요. 하긴 저도 어렸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소원을 하셔서 돈을 써서 겨우 네 외삼촌을 찾기는 했어. 하지만 외삼촌은 단호하게 저를 못 만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작은아버지를 만나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가라고 하면서요. 이미 저를 고아원에 내다버린 뒤니까 아마 그게 들킬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였겠죠. 작은아버지는 외할머니도 찾아봤지만 이미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신 뒤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은 저를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던 것이었죠. 작은아버지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것을 기가 막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저를 키운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 재산이며 보상금은 물론이거니와 살던 집까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작은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역시 저의 양육비조로 그 사이에 틈틈이 돈을 많이 줬다고까지 하셨거든요. 무려 제가 고아원에 간 이후에까지 말이죠.
작은 아버지는 저를 만나지도 못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든다는 삼촌의 연락이 오면 목돈을 몇 번이나 보내주셨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는 곧바로 변호사들을 동원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셨어요. 사람도 풀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했죠. 내막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외삼촌이 저희 부모님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외할머니와 저를 구석진 동네 단칸방에 처박아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더 큰 일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외할머니 몸이 안 좋아지자 그나마 남은 방 보증금과 할머니 계좌돈을 전부 가져가고 저를 고아원에 갖다 버린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가장 악질이었던 게 제 이름을 바꾼 것이었는데 혹시라도 저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일부러 그랬던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쌍하게 죽은 여동생 이름을 자기 조카에게 붙여서 고아원에 맡기는 사람이 세상 전체에 있을까요? 저 역시 저에게 김경아라는 이름을 강조하며 보육원으로 저를 떠밀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작은아버지는 저에게 소송을 권하셨어요. 제가 당사자였으니까 제가 소송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작은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의 민사소송장에 가자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펄쩍 뛰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도 이 모든 재산은 원래 본인의 엄마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우겨댔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조카를 보육원에 갖다 맡겨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거 역시 저희 어머니 유언이었어요. 꼭 지켜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뭐 유언이요? 저희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글쎄 그 점쟁이가 쟤를 고아원에다 갖다 버려야 더 잘 된다고 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유언에 따른 것뿐이라고요. 보세요. 최근 가족도 찾고 결국 잘 됐잖아요. 아우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경찰은 사기와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죠. 작은아버지가 붙여주신 변호사들은 전부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전 결국 그분들의 도움으로 엄마와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찾고 저의 헤어진 진짜 가족도 찾게 되었죠. 저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작은아버지와는 유전자 검사도 해 깔끔하게 호적 정리도 했어요. 그동안 저의 원래 호적은 거의 말소가 되어 있다시피 해 있는 상태였고 저는 제가 자란 보육원에서 만든 호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는 작은아버지의 조카로 호적 정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작은아버지의 자식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작은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여기셨으니까요. 작은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는데요. 아직 대학을 다니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사촌 동생들이었죠.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에 작은아버지는 저를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기만 했지만 작은 어머님도 그러시고 어린 동생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작은아버지는 그 집에서 저도 같이 살았으면 했어요. 전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사실 저도 불편하지만 작은아버지의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작은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이러셨어요. 불편할 걸 알지만 그래도 단 1년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 이렇게 마른 것 좀 봐. 그간 밥도 혼자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원래 그래왔는데요. 작은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얘는 뭐가 힘들어. 우리 집 방 많어. 그리고 나 은혜 좀 갖게 해줘라. 은혜요? 내가 처음 결혼해서 시아버지 무서워서 힘들 때 선영이 니네 엄마 형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 네가 오니까 꼭 다시 형님을 보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우리 엄마가 기억이 나세요? 그럼 아직도 어제 같은 걸.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형님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랑 조금만 같이 살자.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전 그렇게 작은 아버지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부부의 따뜻함과 다정한 배려에 또 사촌동생들의 밝은 활기에 점차 동화되어 가족이 되어갔죠. 재판이 전부 마무리가 되고 민사 판결이 나던 날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끝까지 추태를 부렸어요. 저를 버리고 그동안 지 자식들과 잘 먹고 잘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저를 보고도 제대로 아는 척 한 번 한 적 없던 외삼촌은 저를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어? 나 이 돈 마련하려면 집도 팔고 가게도 처분해야 한다고. 하세요. 돈이 없으면 마련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뭐? 네 사촌들도 유학 가다가 전부 공부 관두고 돌아오게 생겼는데 넌 피도 눈물도 없냐? 이 더러운 년, 그 자식 딸년이라 똑같아. 네, 그동안 살면서 하도 피눈물을 흘렸더니 댁내 가족에게 흘려줄 피도 눈물도 다 말라버렸나 보네요. 남의 돈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제 혼자 잘 살아보세요. 그 이후로 외삼촌은 저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빈털터리가 되어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작은 도시 지하 셋방에서 살면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고요. 그간 저에게 돌아올 돈을 빼돌려 그럭저럭 식당을 운영하며 잘 살았던 모양이었는데 실제로 식당을 운영할 실력은 없었는지 이사를 간 지방에서 차린 작은 식당이 몇 달 가지 못하고 망해버려서 더 큰 빚을 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들어와 방황을 한다나 뭐라나? 나는 미워서 그렇다고 쳐도 내 자식들 앞길까지 막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 어쩌라고요? 우리 애들 공부만이라도 하게 해줘라. 방법은 많아요. 저 공장 다니면서 방송통신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돈 모아서 자격증도 땄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뭐? 야,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니 왜요? 저는 하는데 왜 걔들은 못해요? 아, 머리가 나쁜가? 그런 이참에 공부 포기하고 다른 일 찾으라고 하시고요. 끊을게요. 뭐 듣자 하니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 일이 있는 이후에도 저는 예정대로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회사에서 저와 회장님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신입사원이 입사 첫날 회장실에 불려가더니 울고불고 기절을 해서 구급실에 실려갔으니 소문이 안 낼래야 안 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나마 얼굴을 트고 친해졌던 동기들에게는 저의 사연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모른 척 했다가 또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소문이 꼬여 나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와 회장님, 작은 아버지와의 사연은 거의 하루 만에 온 회사에 퍼져나갔어요. 물론 그중에는 말도 안 된다며 거짓말 아니냐고 이 이야기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기적 같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시선들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일만 했어요. 이런저런 소문과 각종 의구심을 풀려면 제 실력으로 돌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회사 일에 매달렸고요.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뛰어들었어요. 당시에 막 한류가 시작되어서 한국 화장품이 유명해지기도 했고 저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수출용 제품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거기에 저처럼 흉터나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 같은 것을 가리기 위한 커버력이 좋은 화장품도 개발을 했고요. 저의 이런 생각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두 가지 제품이 너무나도 큰 히트를 친 것이죠. 덕분에 해외 수출액도 크게 늘어서 저희 회사는 단숨에 매출이 10배를 넘게 늘었고요. 작은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히트 상품을 만든 사원과 회장님의 관계를 저희는 철저하게 지켰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자 저에 대한 무성한 소문과 의구심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제가 회장님 조카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회사에서 잘 자리를 잡았어요. 친해진 동료와 선배들도 생겼고
가끔은 퇴근하고 회사 얘기를 하면서 맥주 한 잔도 할 친구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작은 아버지네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돈도 조금 모아서 혼자 살 방을 보러 다니는 중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기는 어딜 가니? 독립이라니? 안 돼. 아유, 엄마, 언니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혼자 살 때도 됐잖아. 너 언니가 방 얻으면 은근슬쩍 거기 가서 같이 지내려고 그러는 건 누가 모를 줄 알아? 아, 작은 엄마도. 얘도 요즘 대학원 늦게 끝나잖아요. 학교랑 집이 멀기는 하니까요. 저게 벌써 언니를 구워 삶았어 아주. 안 되겠어. 못 나가. 집 보러 다니지 마. 아 진짜. 언니 빨리 나가자. 어? 그래야 나도 언니네 가서 살 수 있지. 이러다가 여기서 늙어 죽겠어. 저는 늘 혼자였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늘 혼자 견디고 혼자 감당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혼자 나가서 살겠다는 제 계획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매해 기일이면 엄마와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납골 땅으로 찾아가고는 해요. 기일이 아니더라도 평소 힘든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두 분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다녀오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혔던 일도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또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앞날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